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책은 한 편의 시라고 해도 좋을 만큼 아름다운 소설, 바로 막스 뮬러의 독일인의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의 가장 깊은 곳, 그 본질을 향해 떠나는 아주 특별한 철학적 여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작품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연애 소설과는 조금 달라요. 무언가를 소유하는 사랑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가 되는 하빌의 사랑,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사랑을 그리고 있거든요. 눈부시게 아름다워서 역설적으로 더없이 슬픈 이 이야기 속으로 저와 함께 천천히 들어가 보시죠. 자, 본격적으로 책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보통 사랑을 상대를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관계를 확인받고 싶어하고 반지를 주고받는 것처럼 어떤 증표를 남기고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소유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완전해지고 꽉 붙잡지 않아서 영원해지는 그런 사랑도 있지 않을까요? 이 소설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사랑의 통념에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문장만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내 건 다 내 거야. 굉장히 이기적이고 소유욕 넘치는 말처럼 들리죠? 하지만 이 소설에서 이 문장은요, 정반대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건 이기심의 표현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는 어떤 경계도 소유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완전한 하나됨의 선언이거든요. 상대의 것을 빼앗아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너라는 존재 자체가 이미 나의 일부라는 걸 깨닫는 경지.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놀라운 고백이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 이야기의 가장 순수했던 시작점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소설은 주인공 나의 어린 시절 회상으로 그 문을 엽니다. 여러분도 어릴 적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세상 모든 게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고 신비롭고 경이로웠던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주인공에게도 그랬습니다. 하늘의 별, 정원의 꽃, 심지어 다른 사람의 미소까지도 전부 나의 것이었고 나 역시 세상의 일부였죠. 나와 나 아닌 것의 구분이 없는 모든 존재와 경계없이 이어져 있던 그런 원초적이고 완전한 행복의 상태, 바로 거기서부터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 순수하고 완벽했던 아이의 세계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기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6살이 된 소년이 아버지 손에 이끌려 한 성에 방문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만난 아름다운 후작 부인에게서 마치 어머니 같은 친근함을 느껴요. 그래서 벅차오르는 마음에 어머니에게 하듯 부인을 와락 끌어안고 키스를 퍼붓죠. 하지만 아버지는 그를 아주 호되게 꾸짖습니다. 나중에 상처받은 아들에게 어머니가 이렇게 설명해줘요. 그분은 낯선 분이란다. 우리와는 지체도 다른 분이고. 소녀는 이때 처음으로 낯선 사람이라는 개념을 배웁니다. 내가 아무리 좋아해도 함부로 마음을 표현해서는 안 되는, 나와는 분리된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그가 겪는 첫 번째 상실이자 세상에 경계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남이라는 경계를 알게 된 소년의 세계에 바로 그 경계를 허물어줄 운명의 상대 마리아가 나타납니다. 마리아는 항상 병약해서 침대에 누워 지내는 어딘가 신비로운 소녀였죠.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를 영원히 규정짓게 될 이 소설에서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반지 사건인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소유가 아닌 합의를 추구하는 이 소설만의 아주 독특하고도 깊이 있는 사랑의 언약을 엿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생일을 맞은 마리아가 자신의 반지를 형제들에게 선물로 하나씩 나눠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반지를 주인공에게 건네려고 하죠. 바로 그때 주인공이 반지를 받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반지를 나에게 주고 싶으면 그냥 니도 가지고 있어. 네 것은 전부 내 것이니까. 어린아이가 한 말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심오하지 않나요? 이 선언에 마리아는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이내 그 의미를 이해하고는 반지를 자신의 손가락에 다시 끼웁니다. 주인공은 그녀가 준 반지를 평생 간직하고 싶었겠지만 그 반지를 받는 행위 자체가 오히려 그녀의 일부를 빼앗는 희생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너의 것을 나에게 줌으로써 우리의 관계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 너의 존재 자체가 이미 나의 것이라는 정말 가장 깊은 차원의 결합을 선언한 셈이죠. 이 표를 보시면 반지 사건이 상징하는 사랑의 개념이 얼마나 특별한지 한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에서 반지는 상대를 소유하고 독점하겠다는 약속, 그러니까 당신은 이제 나의 것이라는 의미의 증표잖아요.
하지만 이 소설에서 반지는 완전히 정반대의 의미를 갖습니다. 주인공은 마리아에게 나를 위해 반지를 끼라고 말하죠. 이건 나와 당신은 이미 하나이기 때문에 너의 것을 지키는 것이 곧 나의 것을 지키는 것이라는 그런 합일의 철학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소유를 뛰어넘은 영혼의 약속인 거죠. 시간은 흐르고 꼬마였던 두 사람은 어느덧 청년이 되어 다시 만납니다. 어린 시절의 그 순수했던 교감은 이제 깊이 있는 지적이고 영적인 대화를 통해서 훨씬 더 견고한 영혼의 결합으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이들의 사랑은 더 이상 단순한 감정의 차원을 넘어서서 함께 진리를 탐구하고 서로의 영혼을 완성해 나가는 뭐랄까 하나의 구도의 여정처럼 변해갑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주인공의 사랑이 어떻게 성장하고 깊어지는지가 잘 보입니다. 처음엔 경계가 없는 순수한 애정이었죠. 그러다 헤어져 있던 청소년기에는 마리아를 마음속의 천사처럼 이상적인 존재로 만들고요. 그리고 마침내 다시 만난 후에는 깊은 대화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자 이 세상 유일한 동반자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랑을 고백하는 순간 그는 마리아와의 합의를 통해 어떤 신적인 경지, 초월적인 존재와 하나가 되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되죠. 아니 근데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한번 보세요. 스피노자의 범신론부터 시작해서 14세기 독일 신비주의 신앙, 플라톤의 이데야, 워즈워스의 시까지 정말 보통 연인들이 나누는 대화의 주제는 아니죠. 그들의 대화는 인간 존재의 근원이나 신의 섭리, 사랑과 신앙의 관계처럼 아주 형이상학적인 주제들을 자유롭게 넘나듭니다. 이건 두 사람의 사랑이 단순한 감정 교류가 아니라 지성과 영혼이 완전히 공명하면서 이루어졌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서로의 생각을 통해 자신의 사상을 완성해 나가는 그야말로 철학적 동지였던 셈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리아가 주인공에게 묻습니다. 넌 왜 날 사랑하는 거니?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한 번쯤 던져봤을 또 들어봤을 법한 그런 질문이죠. 보통 이런 질문을 받으면 상대의 외모나 착한 마음씨 아니면 같이 있으면 즐겁다는 식의 이유를 대잖아요. 하지만 이 소설이 내놓는 대답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습니다. 주인공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린아이에게 왜 태어났는지, 들판의 꽃들에게 왜 피냐고, 태양에게 왜 세상을 비추는지 물어보렴. 나는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야. 와, 이게 바로 이 소설의 핵심 철학, 사랑의 운명적 필연성입니다. 사랑에는 이유나 조건이 없다는 거죠. 마치 꽃이 피고 해가 뜨는 게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섭리인 것처럼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건 역시 나의 의지를 넘어선 운명이자 필연이라는 그런 고백인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운명임을 확인한 바로 그 순간 주인공은 마침내 자신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들의 영혼은 가장 완전한 합일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절정의 순간은 영원한 이별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랑의 완성이 곧 이별이 되는 그런 비극적인 아름다움이 펼쳐지는 대목입니다. 주인공의 고백에 마리아는 이렇게 답합니다. 그녀의 대답은 모든 사회적 신분, 육체적인 한계, 그리고 세상의 시선을 초월한 온전한 자기 헌신의 선언이죠. 그녀는 자신의 존재를 신의 뜻에 맡기고 그 뜻이 바로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내가 살아있는 한 난 당신의 것이라는 이 말은 그녀의 사랑이 얼마나 절대적이고 순수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가슴 아픈 약속입니다. 하지만 가장 완전한 행복의 순간, 마리아는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녀는 안녕, 나의 친구, 나의 사랑, 나의 구원자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어린 시절에 바로 그 반지를 주인공에게 유산으로 남기죠. 그들의 사랑은 육체적인 결합이나 사회적인 인정을 통해 완성되지 않아요. 오히려 죽음을 통해 모든 세속적인 한계를 벗어나 영원하고 순수한 정신적 결합에 이르게 된 겁니다. 가장 비극적인 순간이 가장 완전한 사랑의 완성이 되는 이 역설이 이 소설의 아름다움을 절정으로 이끌고 갑니다. 마리아가 죽은 후 이야기는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데요. 가족의 오랜 친구였던 늙은 의사가 주인공에게 평생 가슴에 묻어두었던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작가는 이 의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인공과 마리아의 사랑이 단 한 번의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 시대를 초월해서 반복되는 보편적인 사랑의 한 형태라는 걸 암시하고 있어요. 의사의 과거는 마치 주인공의 미래를 비추는 거울 같아요. 그는 젊은 시절 마리아의 어머니를 깊이 사랑했지만 가난 때문에 그녀의 행복을 위해 부유한 후작에게 그녀를 양보하고 평생을 고독 속에서 그녀의 곁을 지켰던 거죠. 한 여인을 향한 지고지순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평생의 고독을 감내해야 하는 운명,
두 난제의 삶이 놀라울 만큼 닮아있죠. 작가는 의사의 이야기를 통해 이런 순수한 사랑의 이면에는 필연적으로 고독한 헌신이 따른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예감하면서 주인공이 남긴 이 독백은 이 소설 전체를 관통하는 슬프고도 아름다운 정서를 그대로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단 한 번의 눈부신 빛을 본 뒤에 영원히 눈을 감아야 하는 운명. 이 지고지순한 사랑이 남긴 것은 황홀했던 하빌의 기억과 그 기억을 끌어안고 살아가야 할 영원한 고독의 무게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독일인의 사랑의 서사를 쭉 함께 따라가 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작품이 문학적으로 어떤 성취를 이루었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지 정리하면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이 소설 속 사랑의 발전 과정을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변증법적인 구조로 분석해 볼 수 있어요. 먼저 정, 즉 태제는 나와 세상의 경계가 없었던 유년기의 원초적인 사랑입니다. 이에 대한 반, 즉 안티테제는 성장하면서 마주하게 되는 사회적인 통념, 신분의 차이, 그리고 죽음이라는 현실적인 한계와 고뇌죠. 그리고 마침내 이 둘은 합, 즉 신태제로 승화됩니다. 마리아라는 한 개인에 대한 완전한 사랑이 죽음을 초월해서 모든 존재를 긍정하고 사랑하는 보편적인 사랑, 인류애로까지 확장되는 거죠. 이 소설을 쓴 막스 뮬러가 원래 세계적인 언어학자이자 종교학자였다는 사실이 참 흥미로운데요. 그래서인지 그의 학문적인 깊이가 이 작품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추상적인 감정을 마치 언어를 해부하듯이 아주 정교하고 아름다운 문체로 그려내거든요. 간결한 문장 속에 담긴 철학적, 신학적 은유들은 이 얇은 소설에 정말 놀라운 깊이를 더해줍니다. 그래서 독일인의 사랑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언어로 빚어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에 대한 철학적 탐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소유를 넘어서는 사랑의 가능성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각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사랑이 있었나요? 혹시 붙잡으려고 애쓰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속에서 더 영원하고 완전한 형태로 남아있는 그런 기억은 없으신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각자의 마음속에서 한번 찾아보시는 것으로 오늘 독일인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